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앞으로 5년 뒤 7호선을 타고 양주까지 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립니다. 국토교통부가 7호선 양주 연장 사업 계획을 최종 승인했는데요. 사업이 마무리되면 양주와 의정부에서 서울 동북부 지역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지금보다 최대 30분가량 단축될 전망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23일 7호선 도봉산 옥정 광역철도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해당 사업이 논의된 지 10여 년 만입니다. 총 사업비는 7,500억여 원. 7호선 도봉산역에서 장암역과 탑성역을 거쳐 양주시 고읍지구까지 총 15.1km 구간을 단선 전철로 연결합니다. 전 구간을 3개 공구로 나누어 건설하는데 탑성역에서 양주 시계를 잇는 이 공구는 지난해 말 이미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는 나머지 구간 공사를 맡은 시공사를 선정해 올해 말부터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전 구간 건설이 완료되는 시점은 2025년 말. 앞으로 5년 뒤엔 7호선을 타고 양주까지 가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경기도 양주시에서 노원구까지 도로교통수단보다 한 30분가량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7호선 효과는 이미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7호선 프리미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의정부의 한 아파트, 7호선 탑성역이 들어서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가격이 오를 거란 기대감에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였습니다. 물건이 없어요? 양주 옥정 신도시 역시 7호선 후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특히 최근 부동산 규제 지역에 포함되면서 여론이 좋지 않았는데 간만에 들려온 희소식이라는 반응입니다. 올해 안으로 일단 착공을 한다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약속대로 지켰으면 좋겠어요. 이런 가운데 7호선은 양주에 이어 포천까지 연결될 계획인데 포천까지 가는 노선은 현재 기본 계획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면서 카페는 포장이나 배달로만 이용할 수 있고 식당도 밤 9시 이후에는 매장 내 식사가 금지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잠시 주춤하면서 그나마 숨통이 트였던 상인들은 또다시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카페가 모여있어 평리단길이라고 불리는 인천 부평구의 한 거리. 손님이 한창 몰릴 평일 점심시간이지만 카페 안은 텅 비었습니다. 일부 카페는 아예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24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면서 카페에서는 매장 내 음료 섭취가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8월과 9월 프랜차이즈 카페에만 적용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와 다르게 이번에는 개인 카페들도 시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매장에서 음료를 마시고 가는 손님들이 대다수인 카페들은 또다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생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90% 이상 원래 먹고 가시는 분들이 많죠. 어차피 없을 거 아니까 아예 그냥 쉬는 경우도 많고 뭐 쓰던 직원이나 뭐 알바도 2주 동안은 못 나오게 되는 상황이죠. 웨딩업계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결혼식장의 경우 대부분 식대를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 하지만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하객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면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250명 정도 돼야 어느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지노선 같은 건데 지금 뭐 100명 이렇게 해서 오게 되면 그냥 열어서 무조건 적자인 거예요, 지금은. 식당과 학원, 어린이집 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다 보니 시민들도 감염 우려에 외출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 올 초부터 코로나19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상인들은 혹여나 인건비와 임대료마저 내지 못해 가게 문을 닫게 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세네 군데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지금 또 닫을 예정으로 막 돼 있던 집도 있을 정도로 현재도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중인데 이게 또 이제 여기서 또 격상이 더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더 힘들겠죠. 잠시 주춤했던 코로나19가 또다시 확산하면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상인들의 씨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경기도가 자체 재원을 들여 모든 주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연천군과 동두천시에 일부 금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연천군과 동두천시에 1인당 1만 원 상당의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앞서 연천군은 지난 9월 도내 시군 중 처음으로 자체 재원을 들여 2차 재난기본소득을 주민 1인당 10만 원씩 선불카드로 지급했습니다.
동두천시도 지난달 모든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동두천시와 연천군이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해 138억 원이 지역 내 골목 상권에 풀리게 됐다며 도의 재정 지원이 더 많은 시군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맞춰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수도권 지역 내 모든 부대에 대한 군내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리 두기 2단계 적용 지역의 장병 휴가는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제한할 수 있게 되며 외출도 통제됩니다. 군 간부들은 일과 후 숙소 대기를 원칙으로 하고 회식이나 사적인 모임은 연기 또는 취소해야 합니다. 또한 영내 종교시설 이용도 일부 통제됩니다.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우여곡절을 겪어왔던 동두천 박찬호 야구공원이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갈등으로 또다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재판을 통해 갈등은 어렵게 봉합됐지만 시공사가 바뀌고 내년 4월 개장도 연기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두천 소요산 자락, 박찬호 야구공원이 조성되는 공사 현장입니다. 중장비로 시끄러워야 할 공사 현장은 조용하기만 합니다. 시행사와 시공사 간 갈등으로 지난 8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겁니다. 지난 2014년 기공식 이후 시행사의 자금난 부족으로 3년이 지나서야 첫 삽을 떴지만 계속된 자금 압박으로 결국 지난해 시행사가 바뀌었습니다. 설계 변경을 통해 어렵게 공사가 재개됐지만 43%의 공사 진척률을 보인 채 또다시 10개월 만에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공사비 기성금을 청구를 했는데 시행사 측에서는 기성금이 과다 청구됐다는 입장이고 시공사는 이만큼의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 시행사와 시공사의 갈등은 지난 여름 집중호우 이후 안전점검에서 드러났습니다. 시행사는 부실 공사를 이유로 시공사가 요구한 공사비 청구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시공사는 유치권 행사에 나섰고 시행사는 공사 해지를 통보하면서 양측은 소송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결국 법원이 최근 시행사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갈등은 일단락됐습니다. 지역업체하고에 대한 법원에 대한 분쟁은 어쨌든 발주처에 대한 판결 승소로 인해 가지고 결정이 났습니다. 판결문은 났지만은 지역업체하고 원만히 합의해서 추후 공사하는 데에 별 문제가 없도록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 다시 공사를 재개를 했고요. 3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박찬호 야구공원은 32만 제곱미터 부지에 야구장 4면과 유소년 야구장 1면 등 5개의 야구장이 건립됩니다. 또 타격 연습장과 실내 연습장을 비롯해 캠핑장 등이 조성돼 가족 단위 관광지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시행사와 시공사의 합의로 박찬호 야구공원은 12월 초 공사가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개장 시기는 당초 내년 4월에서 한 달 이상 더 연기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네, 최근 의정부의 옛 미군 기지터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됐습니다. 국방부가 최근 5년 새에 2번이나 정화를 한 기지였는데요. 국방부는 토양이 아닌 안반에서 기름이 검출됐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이 땅을 산 사업자는 국방부가 책임지라고 주장합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미군의 유류 저장소 캠프 시어즈가 60여 년간 주둔했던 곳입니다. 국방부는 기지를 반환받은 이후 2번에 걸쳐 정화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기지가 있던 자리에 기름띠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맨홀에서 나오는 지하수엔 기름이 둥둥 떠 있습니다. 결국 예정됐던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은 멈춰섰습니다. 사업 시행사가 정밀 조사한 결과 이 땅에서 납과 비소 등 유독 화학물질 등이 검출됐습니다. 저희가 땅을 살 때는 위를 다 덮어놔서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화가 완료됐다는 얘기만 믿고 샀는데 국방부의 위탁을 받아 정화를 한 한국환경공단은 안반을 오염의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안반에 오염이 되어 있는 게 정화가 안 된 상태에서는 계속 이렇게 지하수위나 이게 변동에 따라서 유출이 되다 보니까
기지 정화의 기준인 토양환경보전법을 보면 토양 정화를 토양 중의 오염물질을 감수하거나 제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근거로 토양만 정화할 뿐 안반은 정화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또 안반에서 기름이 나오는 사실은 토지 매매 계약 당시 시행사도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당사자랑 협의를 다 이야기를 한 거죠.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그것을 나경한테 넘긴 게 아니고. 반면 시행사 측은 국방부가 애초에 정화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며 국방부가 책임지라는 입장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정화를 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지금 암이냐 토양이냐 이거를 나누기보다는 그거는 책임을 회피하는 하나의 기지 정화 이후 안반 문제로 오염물질이 다시 검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국회에는 미군 기지를 정화할 때 토양이 아닌 안반까지 정화해야 한다는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양주시가 장애인 공공 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양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입니다. 모집 인원은 일반형 일자리 36명과 복지 일자리 75명 등 모두 111명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선정된 장애인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행정복지센터나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기관에서 행정 업무 보조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국지도 56호선 포천 군내에서 내촌 간 도로 공사가 내년 하반기 시작될 전망입니다. 1,10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군내에서 내촌 간 5.5km 구간으로 오는 2026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국도 37호선과 구리 포천 민자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 서울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방치된 빈집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이용시설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양주 봉암리 마을이 바로 그 첫 번째 사례인데요. 김태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폐허가 된 창고가 근사한 카페로 변신했습니다. 벽면과 지붕은 창고 건물의 모습을 그대로 살려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비어있던 마을회관은 PC방과 공유 숙박시설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마을 주변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전용 숙박시설입니다. 1인실과 2인실, 화장실과 공용주방, 거실, 세탁실 등을 갖췄습니다. 1인당 월 25만 원만 내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어 벌써부터 문의가 끊이지 않습니다. 구 마을회관 1층에는 주변 군부대 장병들이 외출 시 이용할 수 있는 PC방도 마련됐습니다. 주민들은 변화된 마을 모습을 크게 반깁니다. 그전에는 그 집 철거하기 전에는 완전히 폐가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 폐가는 다 이제 철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전보다는 환경적으로나 우범 지역이 많이 좀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도는 2018년부터 접경 지역 빈집을 활용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가 안보 수도권 규제는 중첩 규제로 납부된 접경 지역에 안정된 주거 환경 조성과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의 도정 정책 추진에 따라 소득 창출 시설 건립 및 정주 여건 조성을 통해 접경 지역의 종합적인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양주 봉암리는 2019년 대상지로 선정돼 사업비의 절반가량을 경기도에서 지원받았습니다. 카페와 PC방, 공유 숙박시설은 마을 주민들이 만든 협동조합이 운영합니다. 시설에서 생긴 수익은 마을의 다양한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내년 사업지로는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가 선정됐습니다. 한탄강 관광지와 연계해 문화예술촌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경기주의TV 김태희입니다. 독거노인, 가족과 떨어져 집에서 홀로 살아가는 어르신들을 뜻하는 말이죠.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이 1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8월까지 집계된 독거노인의 수는 158만 9천여 명. 대전시 인구 149만 명보다도 많은 어르신들이 홀로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분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해마다 5%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거 노인들의 숫자만 늘었을까요? 65세 이상 노인들의 고독사도 함께 늘었습니다. 고독사란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지자체가 대신 장례를 치르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지난해 2,500여 명이 고독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3년 전보다 40%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롭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갈 곳마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많은 경로당이나 복지관, 무더위 쉼터나 무료 급식소 등 각종 공공시설이 문을 닫거나 제한적으로 운영됐습니다. 노인들이 집 밖으로 나갈 기회 자체가 줄어든 겁니다. 저소득층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도 방역 우려 등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요즘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인터넷을 활용한 비대면 형식의 온라인 문화 콘텐츠 역시 상대적으로 정보화 습득 능력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에겐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 찾아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로나19 환자는 갈수록 늘고 있으니 어르신들이 외로움을 달랠 공간은 더욱 줄어들겠죠. 코로나19는 가뜩이나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노인들을 더욱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급작스레 찾아온 비대면 시대를 맞아 노인복지 안전망에 대해서도 새로운 정책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경기 지역 퇴직 소방관이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지킴이로 변신했습니다. 노후주택에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점검 활동을 진행 중인데요. 실제 화재를 예방한 사례가 나타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홀로 사는 85세의 조동석 할아버지. 지난 8월 가스불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안방에서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하마터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한 상황에서 할아버지를 구해준 건 하루 전 안전지킴이가 설치해주고 간 화재 감지기였습니다. 깜빡깜빡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줌으로써 보통 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이유지도 들었을 줄로 아는데 참 정말 고마운 거예요. 제가. 경기 지역에서는 퇴직한 소방관이 홀몸 어르신 세대를 방문해 각종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후 주택인 경우가 많아 각종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 교육을 해줍니다. 소화기와 건강약품 등 안전용품도 나눠줍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저런 걸 하나 달아놓으면 조금 마음의 위안이 됩니다. 올해 초 소방청의 화재 취약 실버세대 안전지킴이 사업에 경기도가 선정. 도는 퇴직 소방 공무원 5명을 선발해 홀몸 어르신 6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30년 동안 이제 안전을 담당하는 일을 쭉 해왔는데 이 일을 퇴직 후에도 제가 이렇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는 이런 거에 보람을 느끼고 긍지를 갖게 됩니다. 화재 취약 실버세대 안전지킴이들은 지난 8월부터 3개월 동안 단독 경보용 감지기 500여 대를 설치하고 소화기 400여 개, 건강의약품 1000여 개를 전달했습니다. 경기슈TV 최창순입니다. 경기도가 24일부터 경기 북부 양돈 농가에 돼지 재사육을 허용했습니다. 도는 일단 연천 지역 양돈 농가 14곳부터 돼지를 들일 예정인데 강화된 방역시설을 모두 갖춘 농가에 대해서만 돼지 사육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농장 울타리 설치를 위해 120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 역시 시설 개선 비용으로 39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에선 지난해 9월 파주와 연천, 김포 등 3개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예방적 차원에서 207개 농가가 키우던 돼지 34만여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판매한 업체들이 경찰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26일부터 닷새간 약국과 한약국 등 360곳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58곳에서 59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과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